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사적 모임 제한에서 빼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7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9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이 20년간 전쟁을 해온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지만 출국 보장 등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침략을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로 초래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우리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현금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200만 명 정도인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뒤에는 3,689만 명, 100년 뒤에는 1,51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인구도 100년 뒤에는 현재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최대 4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는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7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특히 걱정입니다. 첫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4주 더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석 직전까지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크고 백신 접종률도 예상보다 낮다는 겁니다.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또는 연장한다고 확진자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사적 모임에서 빼주는 유인책을 되살리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로 올리면서 중단됐습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2차까지 모두 맞은 사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는 1차 접종자부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영업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설에 다 허용할지 몇 명까지 다시 제한을 둘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은 금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무작정 빼줄 수는 없어서 4명까지만 허용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젯밤까지 논의한 뒤 오늘 아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당분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감염을 막고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10부제 사전 예약을 놓친 50대 미만 접종 대상자들의 추가 예약이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추석 이전까지 전 국민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부터 백신 사전 예약을 놓친 50대 미만 접종 대상자들의 추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는 36세에서 49세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2시간 뒤인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는 18세에서 35세가 대상입니다. 두 번의 추가 예약을 놓쳤다고 해도 9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8세에서 49세까지 누구나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집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는 9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그 예약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도 이제 계속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예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많이 예약에 참여한 50대 미만 접종 대상자는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게 되는데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도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일 대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방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등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출 시도뿐만 아니라 저항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기다란 아프가니스탄 깃발을 든 시위대가 카불 거리를 누빕니다. 102년 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날 다시 탈레반에 장악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릭쇼들도 깃발을 달고 거리를 달렸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인 시위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레반도 독립기념일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 등 전 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탈레반의 이런 의지를 인권, 특히 여성 권리 보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To use the only leverage that exists, which is the interest of the Taliban for legitimacy, for recognition. And for that to be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peaking one single voice. 하지만 탈레반은 대외 유화 메시지와 다르게 안에서는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다 총을 맞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유엔에는 탈레반이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 등과 일했던 사람, 전직 공무원과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침략을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초래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미국을 믿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전 상태도 아닐 뿐 아니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악당에 공동 대처하는 등 상황 자체가 아프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도는 없다는 이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바이든 대통령은 또
누군가 나토를 침략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든 대만이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도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 있고 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과 미국인 사이에 적대 행위는 없다면서 다만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이 공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탈레반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사퇴할지 말지 오늘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캠프 관계자의 친일 관련 비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사과한 뒤에 나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또 다른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 때 이재명 도지사를 도운 사람들이 부정 채용됐다면서 노조 관계자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보은 인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위로를 받았다며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황 씨를 친일 인사로 표현한 캠프 측 발언에 우회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또 다른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석연찮게 채용됐다며 노조 관계자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해당 기관의 팀장으로 채용되려면 공공기관 등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걸맞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전 팀장 2명은 부서 책임자 경력이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두 사람 모두 이재명 지사 쪽에서 활동한 이력 덕분에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팀장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이 지사를 도왔고 또 다른 B 팀장은 이 지사의 지역 선대본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 출신 관계자들이 채용 자격에 미달하면서 합격을 해서 근무하게 됐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서 단위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신 분도 포함되게 두 사람 역시 정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대로 했을 뿐이고 저는 그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채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합격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규탄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반대 몇 명이야 이거? 이렇게 국민의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민주당은 규탄한다! 1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시작된 회의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결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그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견이 큰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목 조정위원으로 여당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넣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다른 세 분 의원님이 쟁점이 있습니까? 김의겸 의원님이 입장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하고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제 회의에서 항의하던 중 위원장석 마이크를 파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현금 자산 일부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JTBC가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과 거래해왔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뒤에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일제히 관련 속보를 전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온 내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LS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계약했다며 거래를 줄이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LS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보낼 거래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이자 LS엠트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다른 회사,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으로부터 부품을 사들였다고 뒤늦게 알려온 겁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LS엠트론이 거래했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엔진 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소유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LS엠트론은 완전히 서로 다른 회사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법인 지분 관련 사실 확인을 거쳐 법원에 진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その上で仮に現金化に至ることになればですね、これは日韓関係にとって大変深刻な状況になってしまう。旧朝鮮半島通信社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もうすでにこれまでの日韓の協定等を含めてですね、これは解決さ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 NHK 등 일본 현지 주요 언론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쓰비시 측에서 한국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저강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미사일 발사나 포사격 훈련을 앞두고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동해상에 내렸지만 미사일 발사나 포사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36개국의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홍콩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이후 3주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한 검사장이 좌천됐을 때 갔던 자리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상위 20% 부자들만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인데요.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924만
4만 원가량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났습니다. 반면 하위 20% 저소득층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벌써 올 상반기에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증가율을 넘겨서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비롯한 모든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습니다. 여야가 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던 외부 물류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윤 씨는 승부를 조작하고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 10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 선정, 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내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를 주례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집전하는 미사인데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 기념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커피 축제가 코로나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데 오프라인 행사를 일부 축소하고 온라인 행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2학기 등교 준비 상황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으로 등교 확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질 없는 학사 운영과 철저한 방역 등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신당 창당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한 뒤에 회계에서 누락하고 회계 책임자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5,178만 명가량인 우리나라 인구가 2067년에는 3,68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서울은 2017년 인구의 64% 수준까지 줄고 전국 도시의 약 95%가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전문가는 이번 추계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실제 소멸 속도는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해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는 5,178만 명인데 2067년 3,689만 명, 2117년 1,51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8년 전국 합계 출산율 0.98명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된다는 전제로 분석한 수치입니다. 서울 인구는 2017년 통계청 기준 977만 명인데 50년 뒤 64%인 629만 명, 100년 뒤에는 거의 4분의 1 수준인 262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2017년 1279만 명에서 100년 뒤 441만 명으로, 부산은 2017년 342만 명에서 100년 뒤 7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관측입니다. 2017년 현재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이 심각한 고위험군 12곳을 포함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선 지역은 모두 83곳입니다. 2047년 소멸 위험 진입 단계는 전국의 모든 시 군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중에 고위험군은 157곳에 달합니다. 고위험군은 2067년에는 94.3%인 216곳으로 2117년에는 96.5%인 221곳으로 급증합니다. 서울의 경우 2047년 종로와 성동, 중랑 등 23개 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군에는 2067년에 노원과 금천, 종로 등 15개 구가, 2117년에는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가 속한다는 관측입니다. 2117년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고위험군 제외 지역은 8개 지역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관악, 광진, 마포가, 경기에서는 화성이,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와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대학이나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층을 흡수할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7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특히 걱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석 직전까지 4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기는 하지만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나 높고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연장만 할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 오늘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역 기조,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미세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나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하잖아요. 이것은 백신 접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이 47.4%, 완전 접종 2차까지 한 것이 21.1%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하루에 많게는 거의 150만 명, 적게는 한 60만 명 정도씩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한 달 정도만 지금의 속도대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백신 접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근에 원래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말씀하셨다가 한 달, 10월 말까지로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추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 접종만 충분히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 두기 이것은 불가피하게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백신 접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과감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발생만을 막을 것이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좀 관리하고 사망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아예 뭐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 그동안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또는 출구 전략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분들의 견해가 왜 그러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독감 수준이다. 독감 수준이라고 하면은 보통 치명률을 0.1%,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0.1%입니다. 그러는데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해서 평일과 전혀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결혼식장에 50명 이상 못 모이고 유흥업소 다 닫고 학교 다 닫고 대학 다 닫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치명률이 얼마냐 하면은 어제부터 지난 30일까지 치명률이 0.2470, 어제부터 60일 전까지가 0.22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엄령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엄령 수준에서도 치명률이 독감의 2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치료제가 마땅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백신과 마스크인데 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마스크를 열고 일상생활, 즉 독감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관리가 되겠냐는 거죠.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어제 하루만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하루에만 13분이 사망자가 나왔고 위중증자가 24명이나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위드 코로나를 했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은 일정 수준의 위중증자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에 마비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도 또 돌파 감염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냐, 뭐 사실상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백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오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는 백신은 몸 바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백신이 워낙 뛰어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하기 전에 중화 기능이 있어서 마치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백신이 아주 뛰어나면. 그런데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위중증이나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자료를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뭐 싱가포르 이런 걸 다 보여드리면서 거기도 지금 돌파 감염이 생겨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겨서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신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은 생기든 안 생기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돌파 감염이 생기도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자연 면역 상태, 즉 백신 접종을 한 번 한 것과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은 돌파 감염은 다소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면역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백신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돌파 감염을 전혀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2차례 다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스터샷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에 대해서도 거부감 있는 분들이 거의 아마 한 30%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는데 부스터샷인 경우에는 접종에 나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 또는 백신 여유가 충분히 있고 또 방역 상황이 굉장히 나쁜 국가들은
특정 연령대나 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 샷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백신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백신은 구입해 놓되 부스터 샷은 좀 더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의 효과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점,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서둘러서 맞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뉴스는 7시 20분에 시작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